안녕하세요. 이세영입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열혈 청년 도전사 두 번째 음성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청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죠. 뭐 저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이제 강의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강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간단히 소개를 했고, 오늘은 이제 이 강의의 어떤 핵심인 어떤 청년이라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청년이라는 단어를 구글 트렌드로 한번 검색해 보면은 관련 주제가 주로 뭐 희망이라는 게 뜨더라고요. 관련 검색어에서 희망,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옆에 관련 검색어를 보니까 희망 적금 이런 게 이제 많이 뜨고, 뉴스 기사로는 이제 청년을 또 검색해 보면 주로 이제 일자리, 뭐 청년 수당 또는 이제 청년의 어떤 그 지역, 다른 지역으로 이제 청년들이 유출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확인이 돼요. 희망을 검색했다는 말은 사실 좀 반대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청년의 시대가 사실 그렇게 이제 희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또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겪는 어떤 마음의 좌절감은 아마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이제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웬만한 개인의 소소한 일상들이 다 이제 공개되잖아요. 공유가 되고, 사실 저도 이렇게 음성을 해가지고 뭐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공유되고 한다는 게 참 신기한데,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오픈이 되다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평범한 청년들의 일상은 사실 그렇게 주목받기 좀 어렵죠. 거기에다가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보통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비교당하는 상황도 좀 사실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 뭐 플랫폼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플랫폼의 특징을 여러분 아마 더 잘 알 것 같아요. 정보가 곧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이제 결국 그 정보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이 정보의 틀 자체를 이제 만들고 제공하는 주체의 영향력은 정말 뭐 절대적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청년들이 신생 벤처 기업을 한두 개 만들어 가지고 이 상황을 이제 비집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가진 자의 시대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뭐 금수저란 용어도 상당히 좀 거슬리고, 이런 거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부의 세습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하지만,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불만은 있지만 현실이 사실 이렇게 공룡 같잖아요. 아까 말했던 플랫폼 기업 같은 건 사실 공룡 기업 같은, 거기에 어떻게 일개 어떤 청년 한둘이 사실 그 대결하거나 맞설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 그냥 스펙을 빨리 채워서 현 체제, 만들어진 체제에 흡수되는 길을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순적인 그 상황. 그러니까 현실은 부정하는데 실제로는 그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보다는 알려진 길을 이제 가려고 하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안정된 삶이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본다면 그것이 성공 가능성이 사실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학교에서도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딱 내고,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길로 가는 경우가 이제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런 거 보면 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됐죠. 그렇게 사실 경제 문제가 그만큼 이제 여러분의 세대를 위축하게 만들었다는 건 사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가진 자의 시대, 양극화의 시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차별의 시대라고 하는 게 비단 뭐 지금의 문제였을까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많이 느끼는데, 신분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 그래서 사람들마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집단 사이 어떤 그런 차별이 이렇게 조성되는 시기, 청동기 시대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이래로 계급 신분 제도가 발생하고 나서 사실 형태는 조금씩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뭐 상층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지위나 부의 대물림도 계속되고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시대하고 그 청동기 시대 그 이래 고대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어느 시대가 살기가 좋으냐? 물론 차별과 불평등이 있었지만 지금 시대가 조금 더 낫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거는 좀 나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선돼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문제 개선의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이제 청년이죠. 그 왜 청년일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여기는 사람이 바꾸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럼 현실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청년 세대죠. 청년은 사실 에너지도 많고 할 수 있는 역량도 많은데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목도 못 받고. 그래서 그 사실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청년이 어떻게 바꾸냐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갓 이제 막 20대 청년이 되신 분들은 뭐 너무 이제 삶이 바쁘니까 와닿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뭐 30대 이상의 어떤 청년 이시라면 만약에 듣고 계신 분이 그분들은 아마 자신이 좀 젊었을 때 가졌던 신념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걸 아마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 초기에 그 젊은 시절에 가졌던 나는 이런 교사가 돼야지 이렇게 이제 신념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현실에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게 사실 지금의 저의 교사상을 만들고 학생들이 집중하게 되거나 또는 지금의 어떤 이런 강의를 만들게 된 것도 그 청년 시절에 이제 가졌던 어떤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 시대는 사실 청년의 어떤 그 변화를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실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왜 청년은 주목을 받지 못할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년을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완성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가 주목을 하겠어요. 역사적으로 사실 따져본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주목받는 업적이라고 하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사실 건국하는 일이죠. 나라를 건국하는 것보다 더 큰 일 없잖아요.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있어요. 언제 나라를 건국하고 왕위를 차지하냐면 40대 초반이에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여러분 아마 잘 알 텐데, 이성계 역시 50대 후반에 왕위를 차지해요. 당연히 역사는 그 장년의 시대의 업적을 이룬 걸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청년의 시대에 집중하지 않고 장년의 시대에 집중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년에 집중하지 않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장년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나라를 갖고 싶고 갑자기 야망이 생기고 그럴까요? 평소에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세상 변화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라가 망해가는 시절에 사회의 혼란이라든가 부정부패가 많이 나타나죠. 분명히 왕건이나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청년 시절에 나라의 어떤 혼란 시기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때 가졌던 그 신념들이 결국은 이제 20년 후에 자기의 어떤 작년의 시절에 사실 빛을 발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뭐 좀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여러분 지금 살기 되게 힘들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막 진짜 뭐 사실 그게 뭐 이렇게 생활비라는 게 사실 마땅히 없어서 학교 다닐 때나 막 그럴 때 그 뭐 사실 뭐 지금도 언론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만 당장 뭐 식사하는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럽고 누굴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럴 때 사실 돈이 없는데 연애까지 한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사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이 사실 기성세대가 되고 장년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살아요. 그거는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년이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고 전보다는 더 물론 같은 장년에 비해서는 좀 그럴 뭐 약간 또 이제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년 시대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청년의 때 여러분이 할 일을 자각하지 못하고 만약에 정체돼 있거나 그러니까 주어진 현상만 계속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입장만 자꾸 취한다면 뭐 전체적인 시대 분위기는 지금보다 더 개선되지 않고 더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역사가 정체된다고 하는데 정체가 되면 여러분 20년 후의 작년의 삶도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듯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청년의 살기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사실 다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바꿔야 할까요? 사실 위에서부터 바꾸면 좋아요. 위에서부터. 위에 이제 권력을 갖고 있고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꾸면 좋은데, 상식적으로 이제 사실 그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벌써 청년 시기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지위를 얻었죠. 그럼 지금은 이제 힘드니까 이걸 유지하는 것만으로 사실 마음의 이제 만족감을 누리니까 굳이 뭐 이걸 힘들게 더 바꿔야 되냐 생각을 사실 하진 않거든요. 사회가 좀 불만스럽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바꿔야 되는 건 결국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제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20세 청년 인구가 한 62만 명 정도 된대요. 62만 명. 그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2020년 기준 출생아 수는 그거의 절반도 안 돼요. 27만 명. 이렇게 된 거는 사실 기성세대 책임이죠. 지금 현재 시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후에 청년의 인구가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 텐데 그 절반으로 줄어든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이제 20년 후에 만날 새로운 청년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아, 한국 사회 괜찮다. 그때는 이제 출생아 수가 많이 좀 증가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현실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겠지만 불평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불평을 가지고 도전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청년들만의 어떻게 보면 의무이지만 또 하나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기대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청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집중한다고 했는데, 자, 청년이라는 용어는 1900년 전후에 등장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용어가 사용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00년 좀 넘었죠. 갑자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연도가 나오면 역사 강의를 듣는 사람이 좀 위축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다음 강의에서 사실 이 문제를 좀 다루긴 할 거예요. 그 역사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근데 제 강의는 역사 지식, 뭐, 자잘한 어떤 지엽적인 지식보다는 의미를 좀 강조하기 때문에 뭐 큰 어떤 그 연도 이런 거 잘 기억 못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1900년 그 전후라는 그 시기는 시기적으로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고 역사적인 특징으로 본다고 하면 조선왕조가 이제 끝이 나고 일제강점기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예요. 사실 격동의 시기, 격변의 시기라고 했을 때 나라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그 위기죠. 나라를 빼앗긴 건 사실 누구 잘못일까요? 물론 일제 폭력적인 침략 행위가 본질적이고 1차적인 원인입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이고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될 문제라는 거는 절대 바뀌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이제 국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알겠지만 그 나라가 예를 들어서 침략을 받았던 나라가 무조건 상대방이 나쁘다라고 하고 나서 아무 준비도 안 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그 침략을 받은 나라가 입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라를 잃을 당시에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말하면 기성세대죠. 성리학적 신분 질서, 유학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강조하는 그 성리학적 질서 내에서 어린 나이에, 청년이라는 나이에 또 신분을 뛰어넘어서 계약을 요구하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사실 불가능했죠. 1910년에 나라를 공식적으로 빼앗깁니다. 1910년. 그때 왕은 고종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매국의 1등 공신, 나라 팔아먹기 1등 공신 하면 아마 이완용을 생각하죠. 고종이나 이완용 전부 다 50대 장년이었어요. 그러면 이 격변의 시기, 위기의 시기에 이 국가적인 그 위기의 어떤 이런 시대에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을 추구했던 그런 세력들이 누구냐? 그런 세력들이 청년이었고 그 청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단어가 방금 얘기했던 또 그 청년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의 시기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유행하게 된 거. 사실 그 상황만 본다고 하면
사실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 그 청년의 용어의 의미를 부여하려면 그 역사 용어 중에 이제 근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대는 이 근대라는 표현이 이제 역사 용어 좀 어렵거든요. 이제 사실 한자로는 가까운 시기라는 뜻이에요. 좀 추상적이죠. 그럼 가까운 시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먼 시대, 옛날하고는 좀 다른 시대라는 건데, 옛날은 어떤 시대냐? 여러 특징이 있겠죠. 이 전통 시대라고 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분제 사회예요. 신분. 이 신분이라는 것 자체가 집단, 가문 중심으로 해서 개인을 억압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개인이 능력이 뛰어나도 가문 집단 안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신분 내에. 그래서 그런 전통 시대를 흔히 이제 왕조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계속 된 거죠. 조선왕조까지. 그래서 이거를 다 통틀어서 근대 이전이다. 그래서 전근대 시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근대적이다, 전근대 시대다 좀 좋지 못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분제를 가지고 약간 강압적으로 위계질서 사회 사람의 어떤 신분 그 역량을 좀 억누른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근대라고 하는 거는 신분제가 해체된 시대.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실 개화기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는데, 개는 이제 열릴 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닫혀있던 전통 사회에서 그 개인의 신분 역량을 인정하는 열린 세대로 가는 시대. 그 시기가 이제 1900년 전후고, 우리 입장에서는 서양의 침략, 일제 침략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신분제가 해체되기도 하고,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급변한 시대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지배층을 의지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라는 용어가 막 유행을 하면서 그런 어떤 시대를 바꿔야 하는 사람들끼리 신분, 직업, 나이, 성별 이렇게 하나하나로 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의 본질은 뭐냐? 역경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 이게 이제 청년이고, 그게 청년의 본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년하면 우리가 나이 기준으로 따지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청년 그렇게 새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청년을 지칭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청년 관련해서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청년 용어에서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이냐 이런 거 사실 의미가 있는데, 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청년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층이 한 뭐 10대 한 중반에서부터 40대 중반까지 있어요. 근데 40대라고 하면 여러분이 와닿지 않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니면 청소년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고, 그래서 보통 대학에 갈 때 이제 청년이라고 말하지만, 가정 상황에 의해서 10대에 벌써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하면 대학생들보다 사회생활이 훨씬 더 많겠죠. 고민도 많고 그 경험도 훨씬 더 풍부할 테고.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 도시에서는 청년이란 말에 어느 정도 대학생을 생각하겠지만, 지방 농촌에 가잖아요. 그러면 40대도 굉장히 귀여움을 받아요. 귀여움을 받는 청년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70, 80대 되신 어르신들이 보기에 40대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라는 게 꼭 이제 나이로 구분되기보다는 시대를 바꿔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근대 시기 1900년 전후에 이제 청년이 등장한 다음부터는 이 청년이 이제 역사의 주역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신분제로 모든 게 규정이 되고 제한이 됐는데, 청년이 등장하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진짜 끓는 피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를 추구했던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다 누가 이제 이끌어가요? 청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이제 대략은 알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역사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만 자각하지 못하냐? 청년들 자신이죠. 저도 사실 그랬어요. 뭐 청년 시절 바빠서 뭐 내가 중요하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청년이 오면 좋아하긴 하죠. 그런데 청년이라고 해서 뭐 가진 거 당장 없는데 뭐 하나 뭐 사 먹기도 쉽지 않고 뭐 하나 사 입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시대에는 청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진 것 많이 가진 사람들은 기성세대죠. 그런데 그 청년들의 어떤 도전 때문에 기성세대 입장에서 청년들이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계속 새로운 걸 요구하고 도전하니까요. 하지만 기성세대들도 자신의 청년 시절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해내지 못한 일들을 이제 청년들이 새롭게 해냈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니까 그게 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언론 같은 데서는 세대 간의 갈등을 막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청년들을 보면 이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사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또 이제 이끌어 갈 것이니까. 그래서 역사의 주역은 누구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 돈이 없고 지위도 없고 그러니까 가진 것 없고 이거 맞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 다 청년 시절 겪은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루 종일 취업 준비를 하거나 또는 취직을 했어도 일의 말단에서 뭐 일을 가장 많이 하고 고생하는 것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 사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적응하고 더 빨리 실패해서 일어나고 더 빨리 생각을 수정하고 다른 사람들 말에 더 잘 공감하고 그리고 더 솔직하고 거기에다 다른 사람과 더 잘 협력하고 무엇보다 이제 다 더 잘 도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아이템, TV 프로그램, 음식점 뜹니다.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그 여러분의 관심사가 곧 다음 시대에 이게 핵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심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바뀔 거기 때문에 청년의 기대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격동의 시대, 역사적으로는 1900년 전후 전통왕조가 끝나고 일제강점기에 넘어가는 그 격동의 시대에 등장한 이 용어, 이 청년, 이것이 단순히 위기의 순간에 그냥 등장하고 이제 소멸된 단어가 아니라 이때부터 젊은 층을 단결시키고 역경을 도전하면서 사회를 바꿔갔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뭐 아무리 역사의 청년 역사 주역이라고 해도 실제 사례가 없다면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아까도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격동의 시대에 살다간 9명의 선배 청년들의 사례를 이제 다룰 예정이고 다음 시간에는 그들 청년들의 이름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지친 하루였을지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의미 있는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휴식하는 그 순간조차 이 사회에는 큰 도움이 되는 휴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고 누가 이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청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